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이한주 국정유. 사실 막말로 너무 여론 안 좋아지면 김민석 카드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자기 사람도 아니고 지금 자기가 딱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그 내각도 아니고 정말 딱 청와대 안으로 데려가겠다고 지목한 사람이 이런 게 딱 터져 있을 때, 이럴 때 지금 안 그래도 경제 관련해가지고 너무 욕도 많이 먹었잖아요. 대선 과정에서 호텔 경제야 거북섬 등등해서 민주당 정권이 되자마자 사람들이 집값이 폭등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아니면 주식이 폭등할 것이다, 뭐가 됐건 폭등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다들 막 뭔가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막 이 이상 심리가 들끓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나의 경제통은 기본사회, 기본소득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 여러분은 이제 제대로 일자리 다니지도 말고 월급이 오르는 거 꿈도 꾸지 말고 그냥 우리가 주는 용돈을 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실제로는 이렇게 부동산 땅 장사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아프죠. 와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진짜 첫 인사였잖아요. 예. 근데 의혹들이 매일같이 하나같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단 과거 불법 정치 자금을 이미 이제 불법 정치 자금 관련해서 전과가 2범이나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과거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이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 관계자들로부터도 또 빌렸고, 그 과거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사람은 이자 받을 생각은 없었던 건지 심지어 합법 정치 자금도 또 제공해 왔고, 그 밖에 뭐 중국 칭화대 석사는 진짜냐, 그리고 뭐 아빠 찬스 아들과의 법안 공동 발의 의혹, 그리고 재산이 그간 추징금 낸 거에 대해 비하여 오히려 재산이 늘었고, 네. 아들은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있고, 네. 학비만 1억 대에 가까운 곳에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의구심이 하나씩 다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볼까요? 일단 노 의원님이 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의혹은 뭐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아들. 아들. 이거는 네. 이게 김민석 후보자를 막 뭐 탤런트급 미남은 아니지만 어쨌건 이제 정치권에서 볼 때 미남 정치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정치인이었죠. 예, 그렇죠. 서울대 젊었을 땐 특히 그랬고. 그 서울대 법대 총학생회 출신에 그 얼굴로 관악산을 맨날 넘어가면서 수배를 피하여 도망 다닌 스타 정치인이었죠. 예, 그렇죠. 거기다가 근데 자식의 교육 문제가 얽혔다? 딱 누구 연상되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예. 지금 이제 지금 어딘가에 계신, 의왕시 어딘가에 계신 그분을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김민국 사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민국? 예, 김민국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슈가 이렇게 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관용 내지는 정치 고관여층들은 고관심층들은 잘 그렇게 생각 못하는 게, 평범한 국민들은 정치인에 대한 거리감과 약간의 그 두려움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조금 해먹었다, 뭐 조금 비리가 있다, 뭐 아니면 이 사람들이 조금 우리랑 사는 모습에 거리감이 있다, 이런 거 가지고는 사실 그렇게 민심이 확 돌아서진 않습니다. 뭐 높은 분이 나란 일을 하셔야 되는데 돈 필요하셨겠지. 뭐 그렇게 익스큐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자식 교육 문제가 곧장 얽혀버리면 이거 완전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그게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식한테 나도 못 해주는. 내가 서러운 거는 그렇다 치겠는데 이 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자식까지 그렇게 한다? 그것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한 번에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뭐 구체적으로 뭐 예컨대 본인이 있었던 학교에서 뭐 인턴 뭐도 해주고 이런 게 있었지만, 엄마 아빠가 대신 시험도 봐주고 막 이제 이런 게 있었지만, 여기는 유학을 갔다 뭐 본인이 전액 장학금 받은 것일 수도 있고, 본인이 스타벅스에서 열심히 커피 드리면서 한 것일 수도 있고, 뭐 모르잖아요. 근데 그 돈도 돈이지만 법안 공동 발의 의혹이 진짜 큰 거죠. 이거는 아들 스펙을 만들어줄 때, 아니 법안이 좋으면은요 또. 근데 아들이라고 무시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우리 그 조국 전 장관님의 따님도 논문을 워낙 잘 썼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뭐 실제로 안 썼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는 거고, 그쪽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렇게 쓸데없이 복잡해지고 쓸데없이 너무 봐주기 쉬워져 버린
그런 교육제도를 적극적으로 악용을 넘어서 이젠 아예 그런 거가 법에까지 적용이 돼? 이거는 국민적으로 굉장히 인화력이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될 수 있고 되어야 마땅하지만 네. 지지율 20%짜리 정당에서 그거를 잘 못 살리고 있는 게 문제죠. 지금 서로 당대표 뽑는다고 난리예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지금 이 타이밍에 만약에 야당이 조금만 더 믿음직한 모습이었다? 그랬으면 애초에 이 인선이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선이 있다고 해도 조금 더 이 민주당 쪽에서 친민주당 언론들도 막 철통 방어를 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좀 두고 이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라고 그 정치자금 이슈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정치자금 이슈가 정치권 내에서 지금 이제 언론에서 물고 늘어져가지고 나오는 거긴 한데 물론 딱 보니까 심각해 보이지만 이게 하다 보면은 여기저기 그러니까 비슷한 방식으로 많이들 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문제의 차용증 써서 뭐 이랬다는 것도 사실 오래된 정치자금 수법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꿀려가지고 정치인들끼리는 많이 못 때릴 것 같은 이슈이긴 하죠. 반면에 자식 교육 같은 경우는 어쨌건 엄마 아빠의 그 공부머리를 이어받아가지고 애가 진짜 똑똑하든가 아니면은 좀 잡음이 덜 날 방법으로 어떻게 스펙 세탁을 해주든가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희한한 방식을 동원할 거는 또 저도 생각을 못 해봤던 부분이어서 이거 좀 문제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내가 문제를 키울 수 있는 충분한 인화력이 있는데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갈까 좀 지켜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 그러니까 정치자금 이슈도 좀 특이하긴 많이 특이해요. 이거 사실상 계속 꾸준히 돈을 증여해 준 거나 다를 바 없고 증여해 준 다음에 또 막아주고 심지어는 정치 자금만 준 게 아니라 나중에는 차명으로 대출증까지 써주고 막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주변의 기대가 몹시 컸구나. 아니 하다못해는 아니고 노무현 전 대통령만 해도 어쨌건 본인이 변호사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뭐 식당도 차려가지고 좀 이렇게 나름 뭐 화로동선 장사가 좀 잘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수입원이 있었어요. 수입원도 있었고 뭐 이것저것 했단 말이에요. 근데 김민석 후보자는 대학교 들어간 이후로 단 한 번도 영리 활동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잖아요. 국회의원 뭐 세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공직에서 나오는 돈 말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봉천동 아파트가 한 개야죠. 이제 우리 기억 속에 아득하게 잊혀져 있는 김민까진 같아. 그러니까 김문입니다. 김미음까지 이렇게 같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그렇게 열심히 턱걸이도 하셨는데. 턱걸이도 잘하시고 이제 그 등산도 잘하시는 그분 정도가 아마 순수한 직업 정치인으로 살면서 형성할 수 있는 재산의 한계가 아닐까 싶어요. 일리 있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담으로 소개를 할 게 아니라 그걸 스탠다드에 맞춰가지고 확 공격을 하는 것도 좀 나올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문제는 또 그러면은 정치인들이 서로 찝찝하고 서로 이렇게 너는 결백하냐? 나는 뭐 서로 이런 분위기가 될 테니까 그래서 얘기가 그렇게 안 흘러가는 거지. 사실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직업 정치인한테 주는 공식적인 수당과 보수가 적은 나라도 아니잖아요. 특권은 그냥 별개로 치고 1억 2천 정도까지요. 그렇죠. 그 정도면 사실 연봉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5%? 연봉 1억 2천인데다가 게다가 보좌관 등에 못 치고는 9명을 고용할 수가 있으니까. 고용할 수 있고 게다가 또 쓸 수 있는 경비도 많이 있고. 사실 많이 줘요. 그렇죠. 그런데 자식을 1년에 1억짜리 학교에 굳이 보내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기 자식들까지도 자신과 자식까지도 대한민국의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이 내가 불편한 게 있다면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거는 김민석 후보자뿐 아니라 그 세대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자식 조기 유학 어느 세대부터 유행했습니까? 586 세대의 자식들이 학교 갈 때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잖아요. 조기 유학을 보낸다는 둥,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놓고서 걔네들이 일찍 해외 외국물 먹어가지고 한국 와서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뭐 한국이 마음에 안 들고 헬조선 타령하니까 니네는 왜 헬조선 타령하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있고 자기네가 자산 가격 이만큼 올려놓고서 애들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렇게 이제 청년들이 결혼하기 힘들고 집 사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삶이 안 나와서 애를 안 낳으니까 니네는 왜 애 안 낳냐 이러고 있는 게 바로 그 세대잖아요. 지금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지난번 조국 사태와 더불어서
또 한 번 제대로 586 세대라는 문제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 후보자 입장에서는 내가 왜 반미냐? 나 이제 아니다. 나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하버드도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옛날에 그때 미 문화원 점거 사건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후에는 나는 반미가 아니다라는 주장이에요. 하버드에 반미주의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군요. 아니 그걸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대사관에서 그래 너 그럼 입국해라라고 도장을 찍어주냐, 비자를 딱 찍어주는 사람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서 따져야 될 문제고. 근데 저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반미 운동을 많이 했던 옛날 586 세대들이 왜 자식들은 이렇게 미국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미주의라는 게 약간 이 뒤틀린 이게 프로이트의 용어를 이제 많이들 쓰는 건데 가족 로망스의 발현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아버지한테 겪었던 서러움, 어머니한테 겪은 서운함, 뭐 이런 것 등등을 더 큰 대상한테 투여하거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투여하거나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미주의가 한국에서 빡 퍼진 시점이 5.1 그 광주 때 이제 미국이 방조한 거 아니냐, 심지어는 미국이 전두환을 뭐 부추긴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면서부터 나오는 건데,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미국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전두환의 잘못이지 미국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의 구원자로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고 해줘야 된다. 미국이 막으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 라는 식의 미국을 약간 전지전능하고 선한 존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미국 탓을 할 여지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엄청난 미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기 때 우리 엄마는 되게 착하고 우리 아빠는 정말 힘세 라고 생각했지만 엄마가 조금 이상한 행동하고 아빠가 조금 나약한 모습 보이면은 갑자기 막 엄청 실망해가지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정신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충격이 컸구나. 미국한테 미국한테 버림받았다는 충격이 굉장히 컸다. 그래서 반미가 확 확산이 됐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87년 민주화 때 그때 이제 신군부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수방사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그냥 탱크를 끌고 가서 진압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CIA가 그 이사단, 제가 나온 동두천 이사단 카투사 출신인데 아무튼 거기서 탱크를 차출해 와가지고 수방사 앞에다 막 대놨습니다. 그냥 나오지 말라고. 근데 그런 거는 언급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왜냐? 그거를 언급하는 순간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미 미국을 미워하기로 세팅이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역사적 흐름을 언급하는 순간 자신들이 해낸 그 엄청난 민주화의 공로가 미국이 다 해준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제 한국인들이 얻어낸 민주화인데 거기서 미국의 조력이 없지 않았다, 있었다 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특히 일본의 근데 제 질문은 그런데 왜 자식들은 또 미국을 보내느냐. 그게 결국에는 그 삐뚤어진 마음은 있지만 현실은 또 현실대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거는 너무 당연한 행동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의 그 상층에서 얼마나 막 미국을 상대로 뭐 이제는 뭐 우리가 패권을 놓고 싸워야 되니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유학생들 다 보내고 있고, 유학생을 보내면서 그게 정보를 빼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그렇게 애들이 미국물을 먹고 돌아왔을 때 부모 입장에서도 마음 편치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보낼 수 있다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싶다. 그래가지고 트럼프랑 지금 시진핑이랑 협상을 다시 해가지고 서로 양보를 하는 게 중국은 히토리를 수출할 수 있게 해주고 미국은 유학생을 받아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제일 공개적으로 볼 때 명시적으로 서로 제일 아픈 부분을 하나씩 양보하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랑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위 실장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자산이 80억 원인데 얘 가능하냐, 부동산 투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고요. 그리고 이한주 위원장은 아들 명의로 재개발 상가 매입을 한 거 아니냐, 그리고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서 세금을 회피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실은 그 오광수 민정수석도 부동산 차명 보유 때문에 갑자기 이제 낙마했던 거거든요. 이
차명 보유 이슈, 차명 대출 문제가 상당히 큰 이슈인데 국민의힘이 하도 힘이 없어갖고는 공격도 못했지만 어쨌든 스스로 낙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이 각각 다른 맥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유성락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이게 이분이 그러니까 외교 쪽 분이잖아요. 그쪽에서 종사하시는 그 연령 높으신 분들의 하나 같은 특징이 있는데 대체로 원래 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그런 종류의 일에 종사해온 분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외무고시를 봐서 들어갔는데 자기 집안과 빽이 안 좋은 친구들이 좌절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교가라는 게 굉장히 좁고 이렇게 약간은 좀 이렇게 귀족이란 말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렇게 좀 세습되는 그런 분위기가 꽤 큽니다. 근데 그게 공직만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자산이 다 있는 쪽이다 보니까 유성락 실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산은 충분히 있었을 것이고 그거를 본인이 공직 활동을 하면서 이제 뭐 사모님이 됐건 누가 됐건 투자를 했다면 이 정도로 커가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오히려 줄은 것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 잘못 투자를 해가지고 줄어든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케이스가 누구냐면 김종인 전 비대표님 같은 경우는 계속 매년 줄고 있더라고요. 물려받으신 게 많다고.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죠. 그런데 이제 그분도 딱히 정치인 외에는 직업이 없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재산이 매년 줄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뭐 많다. 마지막으로 공개된 것. 근데 그건 이제 또 워낙에 정말 가인 김병로 집안은 정말 큰 집안이었었기 때문에 좀 모를 일이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유성락 안보실장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국제관계적인 이야기를 주장을 할 수 있고 주장을 해온 사람이지, 우리가 뭐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부동산 평등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투자 의혹이 다를지언정 어쨌건 본인이 주장해온 바랑 이게 충돌하냐 아니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사실 유성락 안보실장은 국힘 쪽에서 갖다 써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고 인재시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부동산을 통한 부동산 소유와 그로 인한 안정적인 삶과 자산 증식과 이런 가치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기존에 부정해왔냐 투쟁해왔냐 이거를 따져야 되는 문제인데 그 경우에는 뭐 그냥 뭐 부동산 투자를 열심히 하셨네, 잘 하셨네.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해도 뭐 이렇게 부부는 이제 경제 공동체니까 뭐 이렇게 됐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기본소득 설계자가 뭐 그러고 있었다. 이한주 아니면은 민정수석으로 앉히려고 민정수석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청와대가 가지는 칼이잖아요. 청와대 내에서 그리고 암행어사잖아요. 청와대 사설 암행어사, 사설 검찰, 사설 특수본 이런 건데 그런 분이 차명 보유하고 차명 대출을 했다?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죠. 심지어 검사장 출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법을 어겨도 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그러니까 각각을 좀 이렇게 나눠놓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첫째고, 그랬을 때 그 기준은 뭐가 돼야 되냐?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가치, 어떤 신념을 어떻게 표방하고 있었냐를 바라보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이한주 국정이에요. 왜냐면 기본소득 정책을 설계했으니까. 그렇죠. 게다가 사실 막말로 너무 여론 안 좋아지면 김민석 카드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자기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렸을 때 아픈 무언가가 아닌 머리카락 같은 거지. 이제 잘렸을 때 아픈 손발이 아닌데 지금 자기가 딱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데려가겠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각도 아니고 정말 딱 청와대 안으로 데려가겠다고 지목한 사람이 이런 게 딱 터져 있을 때 이럴 때 지금 안 그래도 경제 관련해가지고 너무 욕도 많이 먹었잖아요. 대선 과정에서 호텔 경제야 거북섬 등등해서 욕을 엄청 많이 먹었고 민주당 정권이 되자마자 사람들이 집값이 폭등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아니면 주식이 폭등할 것이다. 뭐가 됐건 폭등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다들 막 뭔가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막 이 이상 심리가 들끓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나의 경제통은 기본사회, 기본소득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 여러분은 이제 제대로 일자리 다니지도 말고 월급이 오르는 건 꿈도 꾸지 말고 그냥 우리가 주는 용돈을 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실제로는 이렇게 부동산 땅 장사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아프죠. 와우. 근데 아픈데 이거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카드냐. 이재명이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재명이 이한주 외에 다른 어떤 정책 브레인이 있긴 하냐. 뭐 있다면은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베네수엘라 이건 약간 위험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위험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최백은 교수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음 후보가 그러니까 다음 후보 내지는 물망에 거론한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분은 제한 없는 무제한 화폐 발행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에서도 기축통화국 미국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제 이론을 막 주장하는 학계 내에서의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인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거군요. 그렇죠. 돈 찍어내려고. 이런저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재명 대통령뿐 아니라 좀 뭔가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역량도 있고 좀 하자가 없으신 분들이 오히려 좀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이한주 카드가 낙마가 된다고 쳤을 때 청와대에 들어갈 사람이 더 뭔가 더 이상한 신념을 가지고 있거나 더 문제가 있는 어떤 경제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더 문제일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냥 배신자 딱지가 붙건 뭐가 됐건 좀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마음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아까 잠깐 이 정치 철학 이한주 국정원장의 정치 철학과 행동의 모순이 국민들한테 보여줄 메시지를 생각하면은 이것은 사실 굉장히 아픈 이유다. 이게. 근데 저는 마찬가지로 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불법 정치 자금이나 그동안 차명 등을 비롯해갖고 그게 불법이라는 거면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았으니까요. 아무튼 몇 년 동안 꾸준히 1,000만 원씩 1억 4천 정도를 받아서 생활을 해오셨고, 그리고 이제 월급은 어디다 썼는지 그대로 저축하셨는지 재산은 증식됐고, 빚은 갚고. 이게 국민한테 줄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공짜로 살 수 있다. 기본소득이 실현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돈을 안 벌어도 얼마든지 공짜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김민석에게는 이미 도래한 미래였다. 기본소득이라는 게. 근데 기본소득이 엄청 많다. 그렇게 돈을 꿔도 갚으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심지어 또 후원금도 또 내주고 아니 이런 사람이 돈 한 번 벌어본 적이 없고 남의 돈으로만 살아왔고 그런데도 뭐가 문제점이 없고 그런데도 나는 표적 수사를 당했을 뿐이고 억울하다는 사람이 국무총리예요. 그게 과연 건강한 정신을 국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냐고요. 근데 이제 정권 극초기여서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그 앞에 이제 여러 가지 한 분이 국무총리라고 하셨는데 그 여러 가지 한 분이 지금 대통령이기도 한 상태이기도 하고 아니 그렇죠. 뭐 그분 눈에는 큰 티끌이 아닐 수는 있으나 참 할 말이 없네요. 맞네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권력형 비리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단지 돈이 얼마가 흘러갔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쓰였나를 물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 또 특히 이제 고령층일수록 막 집에 가보면 정치자금 막 이렇게 쌓여있고 오는 사람한테 하나씩 막 인정하다 뭐 이러는 거면 또 이렇게 약간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저는 정수세에 몰리면은 총리 후보자가 그런 얘기까지 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혼자 먹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자식을 스펙을 권력으로 스펙 만들어주고 권력으로 유학 보내주고 출처 모를 자금으로 자식 유학을 보내주고 이런 거는 정말 큽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고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 대선 결과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20, 30대 표심의 대이반 그게 단지 국민의힘으로 향했다고 볼 수도 없는 이준석이라는 대체제를 찾아가지고 우르르 몰려가고 있는 이 젊은 표심의 이반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식으로 단지 무슨 부동산 단지 무슨 통장에 돈, 주식 뭐 이런 게 아니라 계급 자본과 상징 자본을 그대로 물려주겠다고 나오고 있는 이러한 종류의 것들에 대해서 청년층의 분노가 더더욱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진지하게 하셔서 좋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대통령 된 거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들 기대한 게 결국 그거잖아요. 이재명이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연하다. 이재명이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상한 짓은 안 할 거다. 오히려 뭔가 잘못된 게 나오면 빨리빨리 입장을 바꿀 거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1호 인선을 물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다음 누구를 안 치냐가 또 문제겠지만 어쨌건 여론이 너무 안 좋아졌을 때 아직까지는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찍은 나는 이재명을 찍겠어 이렇게 찍은 사람들이 이 김민석은 욕해도 이재명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애써 부정하고 있는 단계니까요. 그 부정하고 있는 단계를 넘어서게 만들면 안 되니까 어느 시점에는 선을 긋고 넘어가는 것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성이 있다 보세요? 어느 그 정도 가능성이 있다 보세요? 김민석 후보. 아직은 그렇게 그러니까 반이 절반 이하의 확률이라고 보지만 오케이. 이게 지금 특히 진보 언론 쪽 내에서의 약간 내전 같은 것도 있는 거고 진보 진영 내에서의 지금 서로 자기네가 그 원하는 사람들과 원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정권 초기에 자리가 제일 귀하고 제일 비싼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게 넘어갈 것 같지도 않고 또 이게 건더기가 이렇게 건져보면은 국을 이렇게 휘저어봤을 때 건더기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건더기가 꽤 나올 여지가 충분한 관계로 저는 이 대통령이 빨리 결정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조금 더 갈 것 같긴 합니다. 조금 더 갈긴 하다. 그러나 네. 김민국의 그림자가 보인다라는 네, 이야기 주셨었는데 젊은 친구들이 분노하고 아까 전에 분노라고 표현했지만 이번 젊은 친구들이 우려하는 것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집값이 또 막 급등하네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여유만 있었으면 제가 이제 그 12월 3일 날 계엄이 딱 터졌을 때 청와대 갔다 와야겠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 못 가니까. 다시 못 갈 것이다. 이게 저는 그 시점에 순간 청와대 땅 사러 가려고 그러나. 그랬으면 좋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거는 아주 높은 확률로 정권이 넘어간다. 근데 민주당의 핵심 세력인 586들은 청와대를 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 청와대에 가보셨겠지만 국민 여러분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 사람들은 누가 되건 제가 여러분으로부터 청와대를 돌려받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분위기를 놓고 볼 때 민주당은 그런 짓을 해도 국민적 반발이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다시 이 용도로 쓰이겠다. 적어도 이 부지가 그 용도로 쓰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서둘러서 청와대 관람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내가 지금이라도 빨리 집을 사야 되는데 너무 자금력이 떨어져서 이게 뭐 방법이 없네. 큰일이다. 이 생각이 예측하셨군요. 모두에게 들었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미 DJ 때야 뭐 이제 IMF 직후니까 그렇다 치는데 노무현, 문재인 세 번째 겪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겪어봤는데 세 번째에 그걸 대비를 안 하면 바보죠. 그래서 지금 다들 미리 집을 샀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그걸 타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요새 말 나오는 거 보면은 집 계약하겠다고 할 때 그냥 곧장 저 안 할게요. 아니면 막 그 자리에서 막 2억 3억 올리고 이런 건 일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 호텔 경제라고 생각해 보면 그게 또 100%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게 호텔 경제학론의 가장 핵심은 경제는 심리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경제가 나아질 것이다. 우리 모두가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가 있다면 실제로 경제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게 호텔 경제학이라는 그 이야기의 내용,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결국 그런 건데 지금 반대 방향으로 그런 기대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 월급이 제대로 올라가고 내가 삶의 질이 윤택해질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질을 망가뜨리고 내 미래의 불안을 키우는 방향으로 자산 가격이 또 폭등할 것이다. 이런 종류의 우려와 공포를 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순식간에 급발진해가지고 확 불타오르고 있는데 이걸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정부에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상속세 개정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아예 종부세를 폐지를 하면서 부동산 전반의 보유세를 높이면 그러면 어쨌건 사람들이 두 가지 방향에서 작동한단 말이에요. 종부세 때문에 다주택이 힘드니까 임대 사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임대사업 할 사람도 임대사업 해라. 대신에 충분히 세금을 내면서 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세입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예상 가능한 세금을 얼마를 내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리고 동시에 많은 양의 공급을 국민들이 바라는 곳에 안정적으로 때려 넣겠다 라고 동시에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사실 부동산 시장은 잡힙니다. 이게 이명박 때 해가지고 박근혜 때까지 완전히 죽어 있었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 나왔던 그 부동산 투자를 잘 하시는, 기본소득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정책이 이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죠. 부동산을 가지면 기득권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집권 1년차, 집권 오늘 100일도 안 돼, 100일이 뭐야, 50일도 안 됐잖아요. 이런 상태에서의 대통령의 능력이라는 건 약간 그 초능력 같은 걸 가지고 있는 터여서, 이럴 때 제가 방금 얘기한 것 같은 그런 클래시컬한 부동산 정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약에 이 한 주 대신에 집어 넣었다 라고 하면은 엄청난 소용돌이가 불면서 어쩌면 정말 이렇게 민주당 일당 체제의 정계 개편의 씨앗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좀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합니다 뭐 이런 거 했는데,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할 때 정말 이렇게 국민들이,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국민들이 민주당 하면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경제잖아요. 근데 경제 문제에서 민주당 사람들 스스로도 알고 있지만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액션들을 팍팍팍팍팍 집권 극초반이 이때 마구마구 취해져 버리면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것이다. 물론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청구서들이 많아서 왜 쉬울까 싶습니다.